전자 서명에 대해서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전자 서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손으로 하는 서명을 정보화한 거죠. 그래서 그 일반 서명하고 전자 서명하고의 차이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 서명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써서 이 서명이 유효하다 안 하다라는 걸 확인하겠죠. 그런데 일반 서명은 보통 그냥 눈으로 기존의 다른 것과 비교해 가지고 맞는지 대조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서명이 더 안전하겠죠. 안전한 방식이고, 전자 서명의 안전성은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자마다 같은 안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명은 조금 다르죠. 어떤 사람의 서명은 좀 더 위조하기가 쉬울 수 있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 서명은 다 똑같은 알고리즘 쓰고 똑같은 강도의 알고리즘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 하지만 전자 서명은 보통 문서와는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전자 서명을 하면은 어떤 디지털한 값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 값이 문서랑 같이 보관되거나 같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에 그 값이 포함된다기보다는 문서와 별도로 전자 서명이라는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서명은 서명마다 우리가 똑같은 서명을 하게 되지만, 전자 서명은 서명하는 문서마다 값이 달라져야 돼요. 그건 뒤에 나오는 전자 서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자 서명은 문서를 이용해서 계산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문서가 달라지면 서명 값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전자 서명이라는 거는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명자가 다르면은 또 전자 서명 값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암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전자 서명도 서명 키가 들어가게 되겠고, 문서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서랑 서명 키를 받아서 서명 값을 만들게 됩니다. 전자 서명은 원본과 복사본, 디지털 데이터니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전자 서명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요구사항을 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 서명하고 비교한 이유는, 전자 서명이라는 건 우리가 손으로 하던 어떤 것을 정보화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 정보화를 하게 되면은 원래 그 기능, 갖고 있던 기능을 정보화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명이 갖고 있어야 될 요구사항을 전자 서명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디지털화 되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또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정보화가 됐지만, 뭐 새로운 거를 정보한다고 하면 새로운 거, 우리가 컴퓨터로 하지 않던 거를 컴퓨터로 옮긴다. 그러면 기존에 그것이 만족했던 모든 요구사항을 컴퓨터로 바꾸면은 컴퓨터에서도 만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컴퓨터로 바꿨기 때문에 기존에는 문제가 안 됐던 것이 새롭게 디지털화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인증은 원래 일반 서명이라는 것도 인증이 목적이죠. 누가 서명을 했냐, 김상진이 했냐, 뭐 조세 교수가 했나, 뭐 누가 했나, 이거를 그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은 당연히 제공이 돼야 됩니다. 누가 서명인지 확인해야 된다.
각 서명자마다 서명이 독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조를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위조를.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할 수가 없어야 되겠고, 부인 방지. 나중에 내가 서명한 것을 내가 안 했다라고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는 기존 일반 서명도 제공하고자 했던 기능이에요. 근데 나머지 두 개는 기존 서명은 이런 것들을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기존 일반 서명은 문서 위에다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서명을 잘라가지고 다른 데 붙였다. 그러면 그거를 서명으로 인정해요? 안 하겠죠. 그런데 디지털 데이터는 여기 따로 존재해요. 문서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서명값을 요 다른 문서에 대한 서명값으로 주장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사용 변경 불가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요 그림을 갖고 보면, 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만 바꿀 수도 있고, 메시지만 바꿀 수 없어야 되겠고, 또 메시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서명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가지고 유효한 서명이 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사용 불가는 서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서명은 메시지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야 돼? 서명값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변경 불가도 서명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된다. 서명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만 바꿨을 때 얘가 유효한 서명이 될 수 없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는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화하기 이전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던,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요구사항들인데, 그런 어떤 것들인데, 디지털화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디지털화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텐데, 이런 장치들과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기존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디지털화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자선거라는 것도 그렇고 전자화폐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서명 방식, 전자 서명 방식의 종류.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 서명은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접 서명 방식을 쓰게 됩니다. 서명자가 홀로 알고리즘 수행해서 서명값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쓸 때 문제점은 뭐냐? 서명키가 분실 또는 도난될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명키가. 그러면 내 서명키가 노출됐어요. 그럼 내가 제일 빨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 키가 분실됐으니까 그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효한 키가 아니다. 쓰면 안 된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획득한 사람이 새로운 어떤 문서에다가 전자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 서명은 유효한 서명이 될까요?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서명한다는 건 보통 서명한다는 건 문서가 들어가고 서명 시간이 보통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명자,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명키가 노출됐어요. 요 순간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기 노출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고했어.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시간이 찍힌 서명값들은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겠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쪽 미래 시간에 찍히는 값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뭘까? 이 획득한 사용자가 여기 과거 시간에 어떤 값을 서명했다고 새롭게 만들 수 있죠. 과거 시간을 추가해서 여기다 과거 시간을 추가해가지고 서명값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 서명은 옛날에 원래 서명자가 한 것인지 나쁜 사람이 한 것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요 값은. 왜? 시간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과거 시간도 찍을 수 있고 미래 시간도 찍을 수 있고 현재 시간도 찍을 수 있는데 과거 키가 노출된 이후에 그 키를 이용해서 과거 시간을 찍어가지고 서명값을 만들면 그게 누가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재 서명 방식이라는 거를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재 서명 방식은 이제는 프로토콜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게 아머 프로토콜인데, 프로토콜은 이제 알고리즘을 혼자 하는 거지만 프로토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서명자가 혼자 하지 않고 항상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이 나 혼자 한 서명만 가지고는 이 서명이 유효한 서명이 안 돼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중재자의 서명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도 서명하고 중재자도 서명해야지만 유효한 서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재자는 여기서의 핵심 역할은 요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맞으면은 자기가 또 서명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요 예제에서 공격자가 서명키를 획득했어요. 서명키를 획득해가지고 과거 시간을 찍어가지고 서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TA라는 값이 되게 옛날 값이에요. 그러면 중재자는 어떻게 할까? 서명을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재자는 이 시간이 유효한 시간이어야지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자를 쓰게 되면은 더 이상 시간에 대해서, 서명 시간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블록체인. 그래서 블록체인이 요것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첨삭 적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통 얘기해요.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들어간 것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런 DB다.
그래서 그런 DB가 있으면 그런 DB에다가 서명할 때마다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서명값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얘가 유효한 서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 그 DB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옛날 그 위치에. 근데 현재 만들어가지고 옛날 그 위치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공격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어디더라?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는 블록체인에다가 이런 문서들을 넣어서 문서들을 보존합니다. 국가 문서들을. 블록체인에 같은.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명은 보통은 혼자 하는 방식인데 혼자 하는 서명에 대해서는 키가 분실됐을 때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재 서명이라는 방식이 개발이 됐었고요. 서명 알고리즘을 분류할 때는 메시지 복구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메시지 복구가 가능한 전자 서명이 있고 첨부 형태의 전자 서명이 있는데 보통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 서명은 메시지와 별도로 값을 만들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걔를 여기는 얘기 안 했지만 얘를 서명 블럭, 서명 값이라 그래요. 문서와 별도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얘는 문서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적용해 버리면 요 메시지를 이제 암호화한다고 생각하면 암호화를 해버리면 나중에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그걸 복구하면은 원래 메시지가 ปุ๊ 나오죠. 그렇죠? 메시지를 암호화했어요. 개인 키로. 그러면 공개 키로 복구하면 원래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그 암호문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요? 암호문의 크기는 메시지 크기에 비례하죠.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면 이렇게도 거꾸로 와야 돼요. 그래서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매우 큰 지난번에 한번 그 해시함수 설명될 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가 있다. 9기가짜리 비디오가 있어요. 블루레이 완전 화질 좋은 거. 그럼 거기에 전자 서명을 했다. 그럼 전자 서명 값이 9기가가 돼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복구 가능한 전자 서명은 메시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전자 서명에 메시지 자체를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할 때 전자 서명으로부터 메시지를 빼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메시지 크기가 서명 값의 크기가 메시지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메시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큰 메시지는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을. 메시지와 서명 블럭이 별도로 존재하게 되겠고 메시지를 서명할 때 메시지 자체에다가 서명하지 않고 메시지의 해시 값에다가 서명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 서명 값이 이 메시지에 대한 서명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메시지가 필요해요. 메시지 없이는 이 서명이 어떤 메시지에 대한 서명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서명이 별도 존재하고 메시지와 서명 블록이 함께 제시돼야 검증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이 방식을 써요. 그리고 이때 해시 함수를 쓴다. 그리고 전자 서명도 결정 있고 확률 방식이 있습니다. 확률 방식. 자, 그러면은
첫 챕터가 아니구나. 두 번째 노트에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네 가지 알고리즘, 암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는 소개를 했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 전자 서명 네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안전성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전성을. 처음에는 좀 추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알고리즘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칭이나 공개키,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안전성이라는 것은 복호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암호문으로부터 뭘 못 구해야 돼요? 평문을 못 구해야 되죠. 그리고 암호부터 평문도 못 구해야 되는데 뭐도 못 구해야 돼요? 키도 못 구해야 됩니다. 키를 구할 수 있으면 다시 평문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호문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못 구해야 되겠고 키도 못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전체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만 알아낸다 그래도 안전하지 못한 겁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뭐 몇 비트만 노출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시 함수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시 값의 역이나 충돌을 찾을 수 없어야 되는데, 역을 찾는 거는 얘에 비해서는 차원이 달라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160비트면 역은 그거의 2의 159승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거에 비해서 얘는 충돌은 어떻게 돼요? 루트가 된다고 그랬죠. 2의 80승, 80비트 정도의 안전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역은 생각하지 않고 충돌을 찾는 것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 서명에서 이 충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해시 함수를 써서 전자 서명하게 되는데, 내가 충돌되는 걸 찾을 수 있으면은 메시지 서명해 놓고 다른 메시지 서명했다고 뭘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시 함수가 전자 서명했을 때는 충돌을 찾지 못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맥은 해시 함수인데 키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얘도 맥 값을 위조하거나 맥 키를 알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 값으로부터 맥 키를 알아내거나 내가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효한 맥 값을 계산해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비슷해요. 그 필요한 보안 사항은 전자 서명도 서명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위조하거나 서명 키를 알아내는 게 어려워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라는 게 전자 서명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암호 해독 외에 사회공학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키가 알려진 것을 노출됐다고 그럽니다. 노출. 그래서 노출이라는 용어랑 암호 해독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좀 다른 거다. 사회공학이라는 게 이렇게 돈을 줘서 뭔가 키를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 은행의 비밀키를 좀 알려줘.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것이 사회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성들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럼 이 암호 알고리즘이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디자인 브레이크 패치라는 형태로 암호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안전하다고는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계돼 가지고 이제 사용되다 보면 누군가가 문제점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보완을 해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보완된 거에서 또 문제점을 찾으면
또 보완되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계속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는데 오늘날에는 엄격하게 안전성 증명, 안전하게 증명된 것만 사용하자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디자인한 다음에 증명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증명은 어떻게 하냐? 뭐 늘 보통 증명하듯이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암호 기술에서는 공격자 모델을 세웁니다. 공격자 모델. 이러이런 공격자 모델 하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명할 때 가정들을 좀 세우게 되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가정이냐 이게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증명이 됐다고 해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가 되냐? 이게 그 아이언클레드 뭔지 아세요? 아이언클레드 혹시 옛날 그 요즘도 있나? 시빌라이제이션 게임 몰라? 문명? 문명에 보면 이거 나오죠. 배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 나무 배였는데 얘가 철갑 나오면서 천하무적이 됐죠. 근데 뭐 그래서 보통 영어로 아이언클레드 개런티면은 완벽한 보장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증명이 됐다고 아이언클레드 개런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이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을 안 쓰고 안전성을 증명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이쪽 암호 기술 쪽을 공부할 때는 이런 스타일이라 좀 아이디어만 머릿속으로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내면 그 아이디어 갖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면은 리젝트가 돼요. 왜 리젝트 되냐? 그게 안전한지 증명을 해라 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그게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은 논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할 때는 아이디어는 5%, 증명이 9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내더라도 새로운 방법 또는 기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더라도 이 생각해낸 것이 뭐가 돼야 돼요? 안전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증명된 것만 사용되고 있고 현장보다 더 안전한 알고리즘도 존재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쓰려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뭐가 필요할까? 효율성도 갖춰야 되죠. 그렇죠? 안전하게만 한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성도 갖춰야 되겠고 현장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효율성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향후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면 지금까지 사용된 여러 과정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양자 컴퓨팅이 오더라도 안전한 그런 암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의 안전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계산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계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깨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을 쓰더라도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뭐 100년, 1000년 걸린다.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거기다가 뭔가 그 알고리즘을 넣어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깨더라도 그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현실적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산적으로 안전하다. 그 다음에 증명 가능한 안전성은 어렵다고 알려진 문제와 등가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걸 또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RSA라고 하는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인수분해 문제에 의존하는데 이 인수분해 문제가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거는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다. 인수분해가 깨지면 이 알고리즘이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계산적으로 안전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같은 의미일 수 있어요. 단지 차이점이라는 거는 얘는 그냥 계산적으로 안전하다는 거고 얘는 추가적으로 계산적으로 안전한데 어떤 우리가 알려진 어려운 문제랑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보일 수 있을 뿐이지 결국은 계산적으로 안전한 거야.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게 아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은 무한한 컴퓨터장을 가져와도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깨질 수 없는 거. 근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실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계산적으로 안전한 것들이고 그 중에 일부는 증명 가능한 안전성을 갖고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랑 등가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할까? 수학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게 뭘까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게 뭐예요? 확률.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알아요? 저도. 그래서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평문이 M일 확률은 뭐랑 같아야 돼요? 원래 평문이 M일 확률과 같아야 된다. 그래야 의미적으로 안전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이 없어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암호문이 어떤 정보도 추가적으로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메시지가 M이 될 확률. 우리가 메시지 M을 암호할 확률은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냐면은 랜덤한 메시지들을 랜덤하게 암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한 메시지를 암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는 그 응용에서 결정이 돼요. 그 응용에서. 그 응용이 뭐 인터넷 뱅킹이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에서 암호하는 메시지들은 뭐 얼마를 이체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지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우리가 이 확률이 M이 될 확률이 랜덤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씁니다. 다른 방식. 그래서 어떻게 뭘 하냐? 구별 불가 안전성.
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 불가 안전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게임을 진행을 해요.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이 게임이 뭐냐면 공격자가 있고 공격자 그렇죠. 공격자가 있고 도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공격자가 메시지 2개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2개를 선택해서 얘한테 줘요. 그러면 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암호해서 줍니다.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얘는 이 암호문이 M0를 암호한 건지 M1을 암호한 건지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기본적으로 몇 프로? 50%죠. 그렇죠? 50%입니다. 기본적으로 50%. 그런데 이 게임을 진행을 해가지고 얘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맞힐 확률을. 근데 맞힐 확률이 50%가 넘어가요. 50%가 넘어가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돼요? 뭔가가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죠. 50%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안전한 거예요. 근데 50%가 넘어간다. 그럼 이 넘어가는 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뭔가는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얘의 확률을 구합니다. 이 구하는 것도 쉽진 않은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연구를 할 때 이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얘의 확률이 얼마다. 얘의 확률은 얼마인데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럼 안전하다 그러고 이거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요 사이에서 요거 하고 나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추가적으로 여기에 장치를 해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얘가 CB를 준 다음에 CB를 보고 CB가 M0인지 M1을 암호한 건지 모르는데 이걸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얘를 추측하기 위해서 얘가 M0인지 M1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질문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 공격자의 능력을 우리가 다르게 정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요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암호문 그러니까 공격자의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암호 해독하는데 성공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공격자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해독하는데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암호문 단독 공격. 그러니까 공격자가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암호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방식에서는 얘한테 나 암호문 좀 더 줘. 그러면 암호문을 막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얘는 뭐만 갖고 있어요? 암호문들만 추가적으로 더 갖고 있어요. 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들을 CB 말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를 해독하는데 좀 더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암호문 단독 공격이에요. 그 다음에는 기지평문 공격은 이제는 쌍을 갖고 있어요. 평문과 암호문, 쌍을 갖고 있습니다. 기지평문 공격은. 그런데 공격자는 이 평문에 대해서는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좀 줘. 그러면 얘가 N개를 주는데 평문과 암호문을 쌍을 줘요. 근데 여기에는 뭐는 없을까? M0, M1은 없겠죠? M0, M1을 주면 안 되죠? 그럼 답이 나오니까 M0, M1이 아닌 다른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M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너 이거랑 이거랑 CB를 이용해서 CB를 맞춰라 하는 게 뭐예요? 기지
평문 공격이에요. 선택 평문 공격은 요거는 공격자가 선택을 못해요. 평문을 선택 못하는데 여기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런 n개의 평문이 있는데 요것들 암호해줘. 그럼 암호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독하는데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좀 더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메시지들을 암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공격자가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은 하면서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다 보니까 요 평문에 대해서도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럼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계속 원하는 만큼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게 적응적 선택 평문 공격입니다. 이게 공격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실 세계에서는 암호문 단독 공격은 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인터넷 트래픽을 보다 보면 늘 암호문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거를 모으면은 암호문들을 쭉 모을 수 있죠.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해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공격이에요. 얘도 그렇습니다. 내가 우연하게 평문과 암호문 쌍들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 둘까지는 항상 실세계에서도 충분히 공격자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것들도 응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응용들을 허접하게 만들면 이런 것들도 늘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험실에서 우리가 이런 증명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공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실험실에서 해볼 수 있죠. 우리 게임을 하는데 내가 이 n개를 줄 테니까 그 n개를 갖고 너 해독해봐. 근데 실제 해독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그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한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공격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공격이 하나 있는데 전사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사 공격은 암호 해독 공격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전사 공격은 가능한 모든 키로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 모든 키로 해보면 해독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암호 알고리즘은 가능한 모든 키로 해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필요한 시간 이상 걸릴 테니까 별로 효과적인 공격은 안 돼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암호 알고리즘들은 전사 공격에는 강건하도록 만들어지겠죠. 현재 컴퓨팅 능력들을 보고 그보다 충분히 긴 길이의 암호 키들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28비트 정도 써야 된다 그래요. 대칭 키는. 그래서 128비트를 써야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조금 해독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암호 알고리즘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NM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암호문은 그것의 평문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평문으로 복호화되도록 이 암호문을 다른 암호문으로 변경할 수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호문이 주어졌을 때 이 암호문을 내가 조금 바꿨더니 복호하게 되면은 내가 의도했던 어떤 변화가 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암호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어떤 메시지와 키를 XOR 해가지고 C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C가 있으면 K를 XOR하면 뭐가 나올까? M이 나오겠죠. 그렇죠? XOR의 특성 때문에 M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XOR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XOR 연산을. 근데 얘는 NM 특성을 만족해요, 안 해요? 이렇게 반응들이 얼굴의 반응조차도 잘 그렇죠? C에 한 비트를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면 이 M은 어떻게 될까? 이 C에 C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 둘 셋 넷 8비트라 그럽시다. 키도 8비트고 요거를 여기 있는 값을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뀌어요. 그럼 M도 어떻게 바뀔까? M도 요 위치만 원래 1이었으면 0으로 0이었으면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0, 0, 0, 0, 1, 1. 뭐야? 그쵸? 8비트. 그래서 3이야. 3을 암호화했다 쳐요. 그럼 내가 얘를 1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요 C 값을 요 비트만 한 비트를 바꿔버리면 톡을 시키면 얘는 나중에 복호화되면 얘는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이 나와요. 그럼 내가 100원을 인출해달라. 그럼 그거를 10,000원을 인출하라고 바꿀 수도 있고 20,000원을 인출하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T를 알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C, 암호문을 C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M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안 돼요. C를 조작하면 M이 왕창 깨지는 건 상관없는데 C가 내가 특정한 위치가 어떻게 되게끔 만들 수 있다. 그럼 문제가 돼요. 그럼 뭐가 만족이 안 돼요? NM 특성이 만족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NM 특성. 그래서 NM 특성은 제공하기가 알고리즘 자체로는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제공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M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가 100원 인출하라고 그랬는데 1,000원 인출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메시지에 뭐가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 중에 비밀성? 무결성이 깨진 거죠. 그렇죠? 100원이 1,000원으로 바꾼 거니까 데이터가 변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암호화했을 때 무결성까지 만족시키면은 NM 특성이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됐어? M K1에서 이거 C면 MAC K2 C. 그러니까 암호화도 하고 MAC 값도 같이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모두 비밀성도 제공되고 무결성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비밀성과 무결성을 만족시키면은 얘가 NM 특성이 만족이 안 돼도 사용자는 어떻게 해요? 바꿀 수가 없겠죠. 바꾸면은 이 값이 틀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NM 특성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인증 암호화라는 거는 메시지의 비밀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거고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메시지를 암호화한 다음에 암호문을 해시하는 맥값, 암호문의 맥값을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끝내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공격들의 성공 가능성, 뭐 성공 가능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따질 때, 뭐 우리가 알고리즘의 성능을 따질 때 마찬가지지만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데이터 복잡성.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얼마냐? 그럼 아까 n개 이상이 필요한데 그 n개가 몇 개냐? n개가. 이에 뭐 60승계의 뭐 기지평문이 있으면은 깰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데이터의 복잡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공격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키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게 처리 복잡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가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공격의 복잡성, 척도는 데이터 복잡성, 처리 복잡성, 저장 공간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고, 공격의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완전 성공은 암호키를 발견한 경우를 완전한 성공했다고 합니다. 광역 성공은 암호키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키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호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인스턴 성공. 그는 어떤 한 암호음으로부터 그것의 평문을 얻어냈다. 평문을 하나 얻어냈는데 키는 못 얻어냈어요. 키를 알아내면은 그 키로 암호화된 모든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인스턴 성공은 그렇게 되는 거고, 위조와 같은 거, 맥이나 전자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 성공을 뭐 선택적 위조, 존재 위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 위조는 특정 종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맥값을 구해냈거나 서명을 위조한 경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위조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내가 위조는 했는데 별로 의미 없는 값이지만 위조는 됐어. 유효한 서명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존재 위조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다. 근데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위조라는 거. 그리고 제일 성공했지만 뭔가 가장 정보를 적게 얻는 건 정보가 추출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암호부터 평문의 일부나 키의 일부만 알아낸 거예요. 키의 몇 비트를 알아냈다. 평문의 몇 비트를 알아냈다. 그러면 정보 추출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격을 했을 때 그 공격의 결과를 설명할 때 이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지내다 보니까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해독 공격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부채널 공격이라고 합니다. 부채널 공격. 알고리즘의 입력과 출력 외에 다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부채널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용하냐? 주로 이제 나온 것이 시간 정보를 이용하는 게 있고 전력 소비 정보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 정보는 똑같은 키를 넣는데 M을 넣고 C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M''을 넣고 C가 나오는 시간을 따져요. C'을. 이 시간들을 재서 이 키를 예측해내는 것을 시간 정보라 그래요. 시간 정보. 그리고
전력 소비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소비되는 그 파워양 아니면 이게 전자파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키를 추측해내는 거를 우리가 사이드 채널이라 그래요. 부채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암호 알고리즘 그냥 C 뭐 자바로 코딩해 가지고 쓰면 안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들이 이런 사이드 채널 같은 정보들이 나가지 않도록 칩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를 가지고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시간차를 이용한다는 생각은 되게 그쵸. 생각 못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어떤 그럼 보통 예를 들면 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도 이 안에서 뭘 해줘야 돼? 버퍼를 해줘가지고 늘 출력이 나오는 시간은 일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보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나면 그 시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키들을 추측해낼 수 있는 어떤